자, 여러분들을 재워주는 남자, 재주남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재우기 위해서 준비한 회심의 책이 있습니다. 정신분석 입문, 지그문트 프로이트, 네, 옴기니 정성호 번역센터, 오늘 출판사의 포에버 북스라는 시리즈입니다. 자, 바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거 열심히 들으시다가 바로 주무시면 됩니다. 졸립다 하는 순간에 바로 주무시면 돼요. 첫 번째 강의 선. 나도 여러분이 정신분석에 대해 책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 강의의 제목을 정신분석 입문이라고 한 이상 어디까지나 여러분을 정신분석에 대한 지식이 없는 초보자로 지도가 필요한 분으로서 다루기로 하겠다. 그러나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노이로제 환자를 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해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정신분석의 분야는 의학의 다른 분야와는 전혀 다른 것이 있다는 것, 아니 전혀 상반되는 것조차 종종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다.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할 때는 언제나 그것에 따르는 고통을 되도록 적게 해주고 그 치료 효과가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 이제까지의 의학이었다. 이것은 좋은 결과를 낳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대로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노이로제 환자에게 정신분석 요법을 쓸 때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는 환자에게 치료 방법이 어렵고 시간이 걸리며 희생이나 노력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해야 한다. 또 그 효과에 대해서도 확실한 약속은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태도며 이해 정도, 솔직함과 인내 여하에 달렸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 이처럼 불확실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그런데 내가 벌써 여러분을 이와 같은 노이로제 환자처럼 다루고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불쾌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불쾌해하는 분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내 강의를 들으러 오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나에게 불완전한 정신분석의 지식이나마 얻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또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여러분이 여태까지 받아온 모든 교육 내용과 사고방식이 여러분을 정신분석에 적대적이게 만들었으며 이 본능적인 적개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 여러분이 이 강의에서 정신분석의 지식을 얼마나 얻게 될지는 물론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말해둘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내 강의를 들었더라도 정신분석적으로 진단을 하거나 치료하는 방식은 배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내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는 어떤 순서로 정신분석 연구를 시작해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치료하는가 하는 것을 결코 배울 수 없다는 것은 확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 정신분석의 계략적인 지식을 얻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정신분석을 직업적으로 해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것을 단념 하라고 충고하고 싶다. 오늘날의 사정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정신분석이라는 직업을 택해보아야 대학에서 채용해줄 가능성도 희박하고 또 만일 이 분야에서 숙련된 의사가 되어 개업해봤자 그의 노력을 인정해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의혹과 질시의 눈으로 보고 기회만 있으면 악의를 품어온 자들이 한꺼번에 그에게 덤벼들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날 유럽 곳곳을 휩쓸고 있는 전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 얼마나 이러한 자들이 많은지 대강은 짐작이 갈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학문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내 경고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번 강의에도 출석한다면 그때에는 기꺼이 여러분을 환영하겠다.
그것은 그렇고 여러분은 정신분석의 어려움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만 한다. 우선 첫째, 정신분석 교수법과 강의에 따르는 어려움을 말해보자. 여러분은 의학을 공부하면서 눈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즉, 해부실의 표본, 화학 반응의 침전, 신경 자극의 결과인 근육의 연축을 볼 것이다. 그리고 의학 강의가 진척됨에 따라서 환자라든가 병의 증상이라든가 병리 과정의 산물, 나아가서는 분열 상태에 있는 병원균까지도 흔히 볼 것이다. 외과의 경우 환자의 수술을 견학하고 때로는 스스로 메스를 들고 수술도 해볼 것이다. 정신과에서조차 실물 교시가 있다. 이때는 환자의 표정, 변화, 말투, 거동 등을 세밀히 관찰하고 깊은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의학 교수라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박물관을 한 바퀴 구경시켜주는 안내인이나 해설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대상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다음에야 새로운 사실의 존재를 납득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정신분석에서는 이 모든 사정이 다르다. 분석요법에서는 단지 의사와 환자가 말을 나눌 뿐이다. 환자는 자기가 겪은 경험의 대부분과 현재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병의 증세를 호소하며 자기의 원망과 감정을 고백한다. 의사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사고의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돌리려 시도하고 어떤 일을 회상시키고 그의 주의를 한 점에 집중시키고 설명을 해주고 그에게 일어난 긍정 또는 부정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한다. 그러나 환자 중에 교양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에만 정신을 빼앗겨 마치 영화에서 보는 듯한 행동을 가장 애호하는데 그런 사람은 대화만으로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진다. 그런 사고방식은 물론 비합리적이며 근시안적이다. 왜냐하면 그는 신경증 앓는 것을 단순히 마음속에서만 앓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말의 기원은 원래 마술이다. 오늘날에도 말은 그 옛 마력을 다분히 지니고 있다. 말의 힘으로 사람은 남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말을 통해서 교사는 학생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연사는 마당에 모인 청중을 감동시키며 그 판단과 결심을 좌우할 수 있다. 말은 감정에 불을 붙인다. 말은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끼리 서로 영향을 주는 보편적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심리요법에 말을 사용하는 것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만일 우리가 정신분석 의사와 환자 사이에 오가는 말의 방청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신분석요법은 대화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그 대화의 방청자가 끼어들면 안 되기 때문이다. 대화는 결코 실지 교육과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정신의학 강의에서는 교수가 학생에게 노이로제 환자나 히스테리 환자를 실제로 데려다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환자는 자기의 병력이라든가 자기 고민을 호소할 뿐 결코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는다. 분석에 필요한 이야기를 얻을 수 있을 때란 환자와 의사 사이에 특별한 감정적 결합이 성립되었을 때뿐이다. 만일 자기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가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환자는 금방 입을 다물고 만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이야기는 그의 정신생활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이고 또 사회적으로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남에게 숨겨두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나아가서 조화된 인격으로서 자기 자신에게조차 고백하고 싶지 않은 것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분석 요법의 과정을 참관할 수는 없다. 치료 이야기를 남에게서 들을 수 있을 뿐이다. 말하자면 엄밀한 뜻에서 여러분은 정신분석을 남의 말을 통해서 듣고 배울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간접적인 이중의 교수법을 통해 판단을 내려야 하므로 여러분은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분석에 관한 여러분의 판단은 여러분이 말을 들려주는 사람을 얼마나 신임하느냐에 좌우된다. 가령 정신의학 강의가 아니라 역사학 강의를 들으러 왔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교수가 알렉산더 대왕의 생애와 전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자. 대체 어떤 근거로 여러분은 그 강사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정신분석의 경우보다 훨씬 불합리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역사학 교수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정신분석가는 적어도 자기 자신이 맡아 한 일에 대해서 보고한다. 여기에서 역사가를 믿어도 좋은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역사가는 여러분에게 동시대 또는 그 사건과 가까운 시대에 산 옛 저술가의 기록, 이를테면 디오도로스, 플루타크, 아리아누스 등의 책을 사실로서 제시할 수도 있다. 역사가는 현재까지 보존되어 오는 화폐라든가 대왕의 초상을 복사하여 보여줄 수도 있고 이수스의 싸움을 새긴 폼페이우스의 모자이크 사진을 회람시켜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 기록은 모두 알렉산더 대왕이 실제했다는 것이나 그의 업적이 사실이라는 것을 먼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비판을 가해도 좋다. 즉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기록이 모두 믿을 만한 것은 아니라든가 자세히 증명되지 못한 점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알렉산더 대왕의 실제 자체를 의심하면서 강의실을 나가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여러분이 내리는 판결은 주로 다음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정해진다. 첫째는 교수가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믿도록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둘째는 어느 역사책을 뒤져보아도 이 사실에 대해 모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분은 이처럼 옛 사료를 검증할 때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서, 즉 같은 사항에 대해서 사료의 제공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했고 또 그들 사이에서 의견 일치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게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점을 고려한 결과 알렉산더 대왕의 실제는 확실히 믿어도 좋은 것이 되겠지만 모세라든가 님로드와 같은 인물이면 다소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분석의 보고자를 어느 정도 믿어야 좋은가 하는 것은 후에 명백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 만일 정신분석을 객관적으로 믿을 길도 없고 볼 수도 없다면 대체 어떻게 정신분석을 배우고 그 주장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고 말이다. 사실 정신분석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정신분석을 정식으로 배운 사람은 손가락을 꼽을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에 도달하는 길은 물론 열려 있다. 우선 여러분은 자기를 대상으로 하여 스스로 정신분석을 시도하고 자기라는 인간을 연구함으로써 그 길에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이른바 내관,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나 움직임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관찰하여 보고하는 것, 실험 심리학의 연구 방법. 관은 말 뜻이 다르지만 달리 알맞은 말이 없으니 우선은 이 말로 설명하자. 정신분석을 조금만 배우면 자기 자신을 분석 재료로 쓸 수 있는 빈번히 일어나는 보편적인 정신현상이 많이 있다. 그러한 재료를 분석함으로써 여러분은 정신분석이 말하는 현상이 진실이라는 것, 정신분석 학설이 절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면 어느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므로 더욱 깊게 연구할 생각이라면 전문 분석가에게 자기에 대한 분석을 부탁하여 분석의 효과를 스스로 몸으로 체험하고 다시 그 분석가가 사용하는 미묘한 분석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눈에 띄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물론 이런 편리한 방법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결코 한 학급의 학생 전체가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 정신분석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의 곤란은 정신분석에 대한 책임이 적어도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의학 연구에 종사해 왔다면 여러분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받아온 교육은 여러분의 사고활동을 정신분석과는 먼 방향으로 돌려버렸다. 여러분은 생체의 기능이나 그 장애를 해부학의 기초에 입각해서 화학적 또는 물리학적으로 해석하고 또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도록 교육받아왔다. 그 결과 여러분의 흥미는 조금도 이 놀랄 만큼 복잡한 생체 기능의 절정에 있는 정신생활로 돌려지는 일이 없었다. 이런 교육 때문에 심리학적 사고법의 소양이 모자라고 정신생활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며 거기에 과학성을 인정하지 않고 마침내 이 부분을 비전문가, 시인, 자연철학자,
신비주의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렸다. 이와 같은 편견을 가지고 여러분이 의사로서 활동한다면 그것은 확실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듯이 여러분이 환자를 진찰할 때에도 우선 그 환자의 정신적 외모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편견 때문에 이룩하고자 하는 치료 효과의 일부를 여러분이 그토록 경멸하는 돌팔이 의사, 자연요법가 및 신비주의자에게 맡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까 두렵다. 지금까지의 교육이 가진 결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변명을 할 것인지 나는 잘 안다. 그러나 아무튼 의사라는 여러분의 직업에 도움이 되는 철학적 보조 학문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다. 사변 철학이라든가 기술 심리학 또는 감각 생리학 등을 토대로 한 실험 심리학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워서 알듯이 정신과 육체의 관계를 아는데 도움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신 기능에 이런 암직한 장애를 이해하는 열쇠를 줄 수도 없다. 의학 영역에서의 정신의학은 관찰된 정신장애를 기술하고 임상 증상으로 종합하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신의학의 순수한 기술적 진술이 과연 과학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신의학자 자신들조차도 회의적이다. 병상을 이루고 있는 증상의 유래, 메커니즘과의 상호관계는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한 증상은 정신의 해부학적 기관인 뇌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지도 않으며 그런 해부학적 변화만을 기초로 그 증상을 모두 설명할 수도 없다. 다만 이들 정신장애는 어떤 기질적 질환의 부차적 산물이라고 볼 때에만 치료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신분석이 메우려 하고 있는 것이 이 허점이다. 정신분석은 지금까지 정신의학에 결여되어 있던 심리학적 기초를 만들어주고자 하며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공통적인 바탕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정신분석은 해부학적, 화학적 혹은 생리학적인 성질의 가설에서 해방되어 어디까지나 순수한 심리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신분석이 여러분에게 기묘한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의 곤란은 여러분이 받아온 교육 또는 여러분의 태도에 대한 책임과 관련이 없다. 정신분석은 다음에 말할 두 가지 주장 때문에 세상 사람의 노여움을 사고 반감마저 초래했던 것이다. 그 주장의 하나는 세상의 지적 편견과 상반되고 또 다른 하나의 심미적, 도덕적인 편견과 상반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편견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들은 인류 진화 과정상의 중요한, 아니 필수적인 단계의 부산물인 위력 있는 편견으로서 정서적인 힘으로 지탱되기 때문에 이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정신분석이 가진 주장의 첫째는 정신현상 그 자체가 무의식이며 의식적 과정은 정신생활 전체 가운데 일부분의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정신과 의식을 같은 것으로 여기는 습관이 있다. 즉 의식이란 분명히 정신을 규정하는 특질이며 심리학은 의식 내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이다. 이 사실은 매우 당연하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분석에서는 의식과 정신을 동일한 것이라는 가정을 인정할 수 없다. 여러분의 정의에 의하면 정신이란 감정, 사고, 욕망의 과정이다. 그러나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적 사고와 무의식적 욕망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주장 때문에 정신분석은 처음부터 냉정한 학문적 성격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동정을 잃어 어둠 속에서 미신을 만들고 탕류에서 고기를 낚으려 하는 엉터리 신비교라는 혐의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이유로 정신은 의식이다 하는 추상적인 명제를 편견이라고 단정짓는지 여러분이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만일 무의식이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무의식이 부정되었는가, 또한 이 명제를 부정할 때 어떤 이익이 있었는가를 여러분은 짐작하지 못할 것이다. 정신은 곧 의식이 전부인가, 아니면 정신은 의식의 범위를 넘어서 펼쳐져 있는가 하는 논쟁은 공허한 말싸움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무의식적인 정신 과정의 존재를 인정할 때에서야 비로소 세계의 인식과 학문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것을 단언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신분석의 이 첫 번째의 대담한 주장이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의 대담한 주장과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정신분석이 그 업적의 하나로 내세우는 두 번째 명제란 사람들이 좁은 뜻으로나 넓은 뜻으로 성적이라고 부르고 있는 욕구 충동이 노이로제와 정신병의 유인으로서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한 지대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주장이다. 아니 그 이상으로 이 성적 충동은 인간 정신이 이룩한 최고의 문학적, 예술적, 사회적 창조에 간과할 수 없는 커다란 공헌을 해왔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나의 견해로는 정신분석적 연구의 이러한 결론에 대한 반감이 정신분석이 당하고 있는 저항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가 성적 충동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고 싶은가? 문화란 생존 경쟁의 압력 속에서 본능적 욕망 충족을 희생시킴으로써 창조되는 것이며 또 문화는 계속하여 인간 공동체 속에 가담하는 각 개인이 전체를 위하여 자기의 본능적 쾌락을 희생시키는 일을 되풀이함으로써 거의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쓰여진 본능력 중에서도 특히 성적 욕망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때 성적 욕망은 승화되는 것이다. 즉 성적 충동은 그 본래의 성적 목표에서 전도되어 성적이 아닌 사회적으로 한층 높은 차원의 목표로 향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구조는 불안정하다. 왜냐하면 성본능은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는 자기 속에서 불타는 성본능의 승화 작업을 포기할 위험이 늘 존재한다. 성본능이 억제에서 해방되어 그 원래의 목표로 다시 돌려질 때만큼 사회가 문화의 위기를 느낄 때는 없다. 그러므로 사회는 그 자체의 기초가 되는 이 미묘한 부분을 누가 건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는 성본능의 목표가 제자리로 되돌려지고 성생활의 의의가 각 개인에게 인식되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사회는 오히려 교육적이라는 견지에서 이성이라는 영역 전체에 사람의 주의가 집중되지 않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래서 사회는 정신분석이 밝힌 연구 성과를 이해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사회는 정신분석이 밝힐 연구 성과를 이해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정신분석의 성본질 폭로를 용납하지 않고 그것은 심미적으로 불쾌한 것이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위험한 것이다. 낙인을 찍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학문적 업적의 객관적 성과라는 것은 이런 비난을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다. 적어도 반박을 하려면 그것은 지적인 형태를 갖추고 다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비방하고 곧 그 증거를 찾아내려 한다. 사회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하여 정신분석의 학설에 대해 우선은 이론적이고 구체적이지만 다분히 감정만 앞세운 논거를 내세우고 대들지만 결국 그것은 감정적인 반발이며 아무리 반박해도 편견에 지나지 않은 이의를 고집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비난 많은 학설을 발표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을 공언한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노력한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에 대해 인정을 받으려는 것뿐이다. 우리는 실생활에 관한 여러 문제를 생각해보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조차 검토하지 않고 과학적 연구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제까지 말해온 것은 여러분이 정신분석을 배울 때 만나는 여러 어려움의 한두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으로 첫 번째 강의는 충분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까지의 권고에도 동요하지 않을 결심이 생겼다면 지금부터 강의에 들어가기로 하겠다. 네. 약 20분이 넘는 시간을 지치지 않고 몇 번 틀리기는 했지만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것이 정신분석 입문의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생각 외로 별로 졸리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이것은 예상 밖인데 여러분은 졸리신가요? 저는 목이 거의 말랐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25분 정도를 쉴 틈 없이 떠드느라고 원래 이렇게 많이 읽을 생각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자, 여러분께서 졸립다면 지금 바로 주무시고요. 졸립지 않다면
이 녹음본을 처음부터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자요. 안녕.